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부와 환경보건센터가 같이 하는 환경보건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유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첫 강의를 맡았는데 그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환경과 인류의 공존, 좀 거창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제목은 제가 최근에 또 출판했었던 호모 커먼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유라는 말을 썼는데 호모 커먼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커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로서의 인간, 같이 공유하는 인간 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환경과 인류의 공존이라고 하는 제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책이 조금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제가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설명을 같이 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커먼스는 공유한다 또는 공유지 또는 공유자라고 하는 뜻이고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공유지 인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후 비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태계를 꾸리고 새로운 도시를 생성해야 하는가? 끊임없는 팬데믹의 시대에 도래한 지금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개인과 집단의 권리, 의무, 개인의 자유와 권력이 품고 있는 강제성, 사익과 공익,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의 정리가 필요하다. 호모 커먼스는 생태계와 인간의 공생, 공존, 그리고 공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유와 인류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발전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새로운 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이제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죠. 아직도 사실은 겪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감염병이 왔다기보다는 이제 감염병이 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된 건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팬데믹, 바이러스가 인간에 왔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 또는 생태계 또 환경과의 공존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고 또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자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또 공동체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균형이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그래서 경쟁과 공존, 뇌 발달과 미생물, 생태계와의 공감과 공존, 공정한 사회. 역시 좀 제목으로 봐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과 공존. 옆에 뭐 나무잎 같은 것도 있고 또 숲에 눈이 내린 그런 모양이 있죠. 사실 우리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모습이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이루기까지 저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특히 눈이 내린 상태에서도 저 열매가 같이 붙어 있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인류의 역사 또는 자연의 역사, 사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되고 생명의 역사를 보면 40억 년 정도 됩니다. 그 40억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원시적인 세포에서부터
저런 식물 또는 뭐 고등 동물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까지 오기에까지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생명체 간의 경쟁을 거쳤고 또 많은 생명체 간의 공존을 같이 겪으면서 현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저 나무가 그냥 나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 40억 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 동안에 거치고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고 그것이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존의 예를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콤볼루타 로스코펜시스 또는 프라티모나스와의 공존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 이름은 사실은 생물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콤볼루타 로스콤펜시스라는 편형 동물에는 광합성 조류인 프라티모나스 세포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이 편형 동물은 투명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프라티모나스 조류들이 활동하고 자라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들을 조류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이 산물들은 편형동물의 먹이가 되고 조류는 평형동물의 폐기물인 요산을 자신의 양분으로 쓴다. 서로가 완벽하게 공생을 하면서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개의 생물체를 얘기하죠. 오른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길게 생긴 거가 있죠. 그리고 거기 일부가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길게 생긴 생명체가 콤볼루타 로스코펜시스라고 하는 거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작은 그 조류 프라티모나스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그냥 초록색 어떤 생물체 같지만 사실은 투명한 곳에 초록색 조류들이 프라티모나스 세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체가 있는데요. 초록색 저 조류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콤볼루타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또 배설물을 내잖아요. 그 배설물을 이 원래 투명한 콤볼루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지 않으면 둘 다 살 수가 없는 소위 공존의 아주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세상은 이 두 생물체의 공존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생물체가 이런 공존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은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피로 붉게 물든 경쟁 사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이 공존할까? 개체 간 그리고 종 간의 경쟁이 자연 선택을 바탕으로 한 진화의 기본 원리인데 어떤 종이 다른 종과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화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도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 즉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종이나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고 그 개체가 번성하면서 결국은 그 개체가 자연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이제 자연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그런 경쟁만 있지 않습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세상의 삶의 원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세상을 현재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존 전략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어진 환경에 서식하는 여러 종이 있을 때 서식 환경을 이용하는 양상이 완전히 겹치면 경쟁에 의하여 그 환경에서 성장하고 번식하는 종은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식 환경을 이용하는 양상이 기능적으로 다르다면 경쟁으로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존하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은 정말 내가 물리쳐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때 경쟁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상호 협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공존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각 종들에 의한 경쟁과 공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한편 각 종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반응들은 그 종의 생명 전략, 종내 변이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환경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체는 최초의 생물체로부터 이와 같은 자연 선택의 압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생물체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단지 다양성을 가진 채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고 또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 자체가 진화하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다. 사실 이 맨 마지막 그 문장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진화를 한다는 것은 각 객체가 또는 각 종이 진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전체가 진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각 종과 개체의 경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존 또 협력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그 나무 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란 꽃을 핀 그 식물체를 보면 뿌리가 뭐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는데 그 식물체가 오른쪽에 하나는 뿌리가 길어진 거, 하나는 이제 뿌리가 굵어지고 꽃도 위로 간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꽃 하나만 있을 때는 변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풀이 같이 있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존의 조건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생존의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종이 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A가 C로 가지 않고 B로 가게 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식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생태계 전체는 사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거죠. 인간도 사실은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무생물과 생물, 동물과 식물, 포식자와 피식자, 숙주와 기생생물 등 지구상의 모든 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루고 그 전체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져오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다시 엄청난 자연선택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인간도 그러한 영향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오늘날의 인간,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종은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 특히 다른 종이나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재의 인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간은 지구 생태계 전체로 보면 지구 생태계 전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종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정말 생태계에 엄청 영향을 주죠. 이 사진에서 보면 숲의 반이 사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숲의 반이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태계로 보면 자기의 반쪽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생태계에 준 영향이지만 한편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저 숲은 저 도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긴 것도 저기서 어디선가 나온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 다시 그 생태계가 인간한테 엄청난 규모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잡초, 해충, 그리고 병원균과 같은 경우 우리는 대개 제초제, 살충제, 항생제와 같은 다양한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영향을 줄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인간과 적 사이의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연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직접적인 적이 아닌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꿀벌이 그 죽어 있는 꿀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오늘날 지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살충제 또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제초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특히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그 살충제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이게 뭐 비교적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꿀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이 개체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꿀벌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꿀을 잘 못 먹는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벌이 결국은 꽃가루를 날라서 식물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식물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만들었지만 그 살충제가 식물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꿀벌의 개체 수 감소를 가져오는 이런 현상에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이러한 그 많은 그 영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로운 종을 제거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만, 생태계는 사실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상호 간의 의존적인 관계에 이어서 친구와 적이라고 하는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는 관계는 인간과 대장 내의 세균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일부 병원성 세균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장 내 세균은 섬유질 소화를 돕고 이를 통하여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친구이지만, 대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대장 내 세균과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병을 일으키지 않는 대장 내 세균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혈액 내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세균 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균 하면 왠지 세균을 빨리 없애야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는 입안의 세균을 뭐 99% 죽인다. 그럼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편 또 건강을 위해서 세균도 많이 마셔요. 우리 유산균은 또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져서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유산균이 세균의 하나입니다. 근데 유산균은 좋고 세균은 나쁘냐? 그런데 유산균은 세균의 하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세균은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몸의 겉에 우리 몸의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 신체 안에 있는 세균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세포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은 사실은 건강에 좋습니다. 유산균처럼 일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세균을 다 없애자 이렇게 해서 좋은 균도 사실은 없애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또 거꾸로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균도 우리의 공존의 대상이고 공존을 함께하는 종인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한 예제를 또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트리코플락스라고 하는 생물체인데,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듯이 이게 생물체입니다. 바다 밑에 이게 좀 세포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세포고, 저 동글동글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의 세포들이고 그 세포가 모여 있는 하나의 생물체입니다. 근데 바다의 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털이 좀 달린 그런 그 고슴도치처럼 생긴 게 옆에 있죠. 트리코플락스. 그게 그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게 먹이예요. 먹이. 그것을 이렇게 움직여 가서 그 먹이를 감싸서 먹는 거죠.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원시 세포, 아주 원시 생물체는 사실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있으면 먹이를 찾아가서
먹는데 먹는 걸 보면은 그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서 뭔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 초록색을 분해시켜서 영양소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게, 우선 먹이를 찾아가는 일이 있고 먹이를 찾아간 다음에 먹이를 둘러싸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뭐냐? 먹이를 찾아간 것과 동그랗게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신경계고 하나는 소화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한편 먹이가 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면서 먹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감각과 운동 기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기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이 신경기관들은 다세포 생물체의 측면에 있는 작은 돌기처럼 생긴 섬모들을 움직여 이 생물체가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운동신경체계가 만들어졌으며 한편으로는 먹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운동과 감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경체계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 즉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게 먹을 것인지 또 찾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되는 그 신경계가 발달을 했고, 그것이 둥그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을 동그랗게 감싸서 저거를 분해해서 먹잖아요. 그 동그랗게 감싼 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화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면 뇌부터 시작해서 척추에 있는 척수, 그리고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있는 소화기관이 사실은 그런 초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신경과 소화기관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뇌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뇌 기능이 다른 생물체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지구를 지금 지배하는 종이 된 거잖아요. 뇌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근데 뇌가 커져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뇌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뇌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먹는 거에 20%는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장과 뇌 크기 간의 균형에 대한 모순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내용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요인이 작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중재는 장내 미생물군이 그 개체의 필요한 에너지 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섭취해야 되고, 그럼 장이 이제 커져야지 되는데, 한편 뇌도 굉장히 커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에너지를 장내에 섭취한 어떤 음식물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장만 갖고는 그것이 이제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과연 뇌를 저렇게 크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그 유산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오는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영양소로 만들어서 공급해 줬기 때문에 뇌가 커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뇌는 아주 특별한데 학습, 기억, 그리고 저장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신경 조직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의 힘이 작용했던 것이다. 사실 인간의 경우 생후 첫 해 뇌의 유지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본 에너지 소비의 약 65%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미래의 삶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뇌의 크기인데, 맨 오른쪽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이제 침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동물들이 되는데, 인간의 뇌는 굉장히 커요. 몸의 사이즈에 비해서도 크고 에너지 소모량에 있어도 굉장히 크고, 우리는 인간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뇌 유지. 그런데 그 투자를 하고 그것이 되게끔 했던 것에
조력자가 인간의 장에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수렵 활동의 결과에서 그 결과가 잘 나타난다. 수렵은 매우 기술 집약적인 먹이 찾기 활동인데 단순히 매복하거나 은신하고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동물의 사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간 사냥꾼은 사냥의 탐색 단계와 사냥 대상과의 조우 단계 모두에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이 사냥에는 넓은 공간 영역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의 남아메리카 아체족 남석은 일생 동안 거의 12,000km의 열대우림에서 사냥을 하는 반면에 수컷 침팬지는 약 10제곱킬로미터에서만 활동을 한다. 또한 수렵 활동의 생산성을 사냥 시간당 얻은 칼로리를 보면 20세에서 35세까지 4배로 증가하며 30대 중반에 최고조를 이룬다. 이렇게 이런 사냥을 하는데도 결국 인간은 뇌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뇌는 사냥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공유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도덕과 정의 이런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태계와 한편 우리는 생태계와 공감과 공존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면서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생존 위기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공감뿐 아니라 생태계와의 공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 책임 의식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재밌는 결과를 하나 좀 소개시켜주면 미국의 손네버그라고 하는 연구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똥을 받아다가 분석을 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의 똥하고 같이 분석을 했더니 미국 사람의 똥에는 대장균들의 수가 종류가 적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똥에는 대장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대장균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또는 장내 세균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들어오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영양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 식생활을 따라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영양소를 만드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 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불안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는 것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다양하게 해라 또는 서구식 식생활을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면에서 그 생물체의 다양성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서 또 뇌에 작용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잘 못 먹을 때도 뇌가 발달했던 이유는 우리는 흔히 잘 못 먹을 때 영양소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초급 목표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우리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아서 현재 우리까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역시 대장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공정한 사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마리 원숭이가 있죠. 이제 두 마리 원숭이한테 이제 돌멩이를 주고 가져오면 오이를 주는 실험을 하다가 한 원숭이한테 오이 대신 포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원숭이한테 오이를 주고 한 원숭이한테 포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오이를 받아서 그 전에 잘 먹다가 아예 내팽개칩니다. 그거는 나도 포도를 달라. 근데 포도를 안 주면 나는 먹는 오이도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원숭이도 공정한 똑같은 조건에서는 공정한 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실험이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원숭이가 그런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사람도 당연히 그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원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역시 공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사회의 원리, 그리고 그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끝으로 소위 그 평등이라든지 또는 공정 또는 정의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데 그 개념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그 똑같은 발판을 줬어요. 소위 평등하게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꼬마 아이는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다 골고루 보게 하기 위해서 발판을 서로 다르게 줬죠. 그때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발판을 오른쪽 아이한테 가장 많이 주게 되고 왼쪽 청년한테는 아예 아무것도 안 주게 되는 거죠. 물론 훨씬 조금 전에 같은 발판을 준 것보다 훨씬 낫지만 실제로 제공했던 혜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면 그렇지 말고 아예 조건을 다르게 하는 거죠. 가로막았던 펜스를 철망으로 바꾸면 똑같은 혜택을 다 줄 수가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되고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공유라든지 공정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 강의를 짧은 시간에 사실은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